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서울 공급 폭탄 어디까지 왔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쇼킹 부동산이 강조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수요를 뛰어넘는 공급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 공급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수요를 뛰어넘는 공급은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수요를 넘게 과공급되다 보면 당연히 전세 가격부터 불안해질 것이고, 전세 가격 불안은 곧 매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워낙 많은 신규 특지를 지정을 했죠. 2017년 11월에 주거복지 로드맵 2만호를 시장으로 가장 최근에 광명 시흥지구 7만호까지 전체 63만 2천호의 공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자, 그중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은 2024년부터 입주를 진행되고 3기 신도시는 빠르면 2025년부터, 그리고 2사 공급 대책의 신규 특지 18만호는 2028년부터 입주가 진행이 될 겁니다. 야, 이렇게 지정을 많이 했는데 왜 부동산 가격 안정이 안 되냐? 이렇게 지정한 신규 택지에 입주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양도 공급이 아니고요. 그리고 발표도 공급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입주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근데 저희가 아직 영상에서는 못 다뤄드렸는데 2사 공급 대책의 신규 택지 18만원 중에서 광명 시흥지구 7만호 지정한 건 다 아실 거예요. 나머지 11만호를 원래 4월 달에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이 발표가 연기가 됐어요. 왜? 생각보다 투자 수요 유입이 너무 많았더라. 자, 그래서 이거 그대로 진행해도 될까?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이게 지연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당장에 이어질 건 아니에요. 왜? 2사 공급 대책의 신규 택지는 2028년 늦으면 2030년 돼서야 입주가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뭐 하루라도 빨리 지정하는 건 좋긴 한데 지금은 이미 기지정한 신규 택지로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발표로 느낀 것이 그렇게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된 지역이면 진짜 언론에서 많이 발표했었던 김포 고천지구나 또는 뭐 간북지구 이런 데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미리 알고 투자를 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과거 김용민 국토부 장관 시절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좀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서 많이 공급이 됐었거든요. 그거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합니다. 왕숙 신도시 입주한다고 강남 아파트 전세값 떨어질까요? 교산 창릉지구 입주해서 서울 전세 얼마나 떨어질까요? 자, 이 부분 궁금한 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3기 신도시가 대량으로 입주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8년과 같은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의 대규모 입주 물량이 진행됐었는데 어디에 많았냐? 경기도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그동안에 공급을 밀어왔었던 2기 신도시나 보금자리 지구에서 밀어내기 분양이 일어나면서 대거 입주 시기가 겹치게 됐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2019년 상반기까지요, 경기 인천 지역은 침체가 장기화됐어요. 서울 지역도요, 뭐 노원구, 도봉구 이런 지역들은 상승률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강남 상구나 마용, 성광 등 인기 지역 중심으로 초강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양극화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입주 물량과 연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지역의 비로소 가격 안정은요, 2019년 상반기 대규모 입주가 진행되면서 금리가 오르니까 쭉 비로소 나타났던 부분인데 하반기에 금리 인하 두 차례로 완전 말짱 꽝이 돼버렸죠. 자, 그래서 이번에 3기 신도시가 서울 지역에 충분한 입주 물량 없이 공급된다면 이런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요, 꼭대기부터 잡아야 하는 법입니다. 이 부동산을 꼭대기를 왜 잡아야 되냐? 그런 양극화가 일어났을 때 맨 꼭대기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요, 어느 정도 과도한 입주 물량이 해소되게 되면 그 아파트와의 키 맞추기가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완전히 꼭대기부터 잡아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없애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투자 인기 지역의 입주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인기
여기 지역의 입주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또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정비사업 확대가 필요한데 지금 신도시 지정은 그 어떤 정치인도 주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비사업 확대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제가 볼 때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입주 물량은 괜찮아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가 확실한 감소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정비사업장의 계획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지정했던 뉴타운 지역에서 공급이 어느 정도 2026년까지 마무리되면 그 다음부터는 눈에 띄는 감소세가 나타날 것이고요. 재건축도 저층 위주의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순공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고충 중심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무엇인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장기적으로 서울 지역 공급 불안 이슈가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둔촌주공이나 개포주공,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굵직굵직한 대규모 재건축 사업장 그 이유도 지금 당장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 공급 확대 방안을요, 국토부와 서울시가 모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2사 공급 대책을 통해서 도심 공공 복합 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재건축 중심으로 규제 활성화 방안, 규제를 완화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방식의 차이가 있다면 정부는 공공주도 정비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주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방식만 달라요. 이 민간주도 정비사업이 뭐다? 그냥 별거 없어요. 정부에서 선만 그어주고 규제 완화해줘서 알았어 너도 나도 재건축 재개발하도록 이제 힘을 불어 넣어준다는 얘기고요.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최대한 억제한 강력한 투자 억제책 바탕에서 조합의 역할을 LH나 SH 같은 공기업이 대신하고요. 부동산 시장 경기와 상관없이 끝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책임 이제 시행 방식으로 진행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누가 더 낫다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요. 장기적으로 안정된 공급 확대 방안은 좀 공공 부분을 좀 더 손을 들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현재 서울 지역 공급 확대 방안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8사 공급 대책에서 7만 호 이상, 2사 공급 대책에서 27만 호 이상 공급 대책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합쳐놨더니 총 34만 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후보지는요 7만 5,667호입니다. 매주 국토부에서 1만 호에서 2만 호 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재개발 중심의 사업장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박원서울시장 시기에 대거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사업장이 워낙 참여 의지가 강하고 공공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사업만 빨리 추진해 주세요. 이런 요구가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이 숫자는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건축을 참여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이 재개발 중심의 사업장 확대 그리고 제대로 된 본격적인 사업에 서울시가 과연 협조를 할까? 왜 정비구역 지정이나 이제 계획 같은 경우는요 서울시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재 재개발 중심의 공공개발 확대 방안은요 서울시에서 협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29일 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재건축 아파트 중심의 과열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거기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이사 공급 대책 공공 재개발 협조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부 주도하에 실시되는 공공 정비 사업은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에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럼 현재 공공정비사업 참여도가 굉장히 낮은 재건축 사업 활성화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두 가지 방안이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국토부하고 서울시 협의하에 민간 중심의 재개발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거예요. 물론 공공보다 낮은 규제 완화 강도를 적용하는 부분이죠. 또 하나 방식은요. 그냥 국토부와 협의 없이 현 제도하에서 서울시장 직권으로 층수 제한과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볼 때는 처음에는 이제 가장 해피한 케이스로 갈 줄 알았는데 지금은 서울시장 직권으로 사업 추진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자회견에서 약간 이사 공급 대책에 대해서 공공 중심의 정비 사업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는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이죠.
자, 근데 서울시에서 단독으로 재건축 활성화하게 되면 세 가지 규제가 걸림돌에 있습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국토부에서 구조 안정성 비중을 2018년에 크게 올려놨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 없으면 재건축 못하도록 지금 규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것을 조금 완화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각을 져버리면 이거 완화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하고 싶은데 이거 안전진단 통과하는 단지 자체가 적어버리면 정비구역 자체를 지정할 수 없거든요. 또한 재건축 초과임화 수제도 있습니다. 자, 재건축을 통해서 사업 이익이 막대하게 늘어나면 5천만 원 초과분에서 최대 절반까지 나라에서 세금으로 가져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재건축 조합원들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또 하나, 재건축 조합은 2년 거주 의무, 재건축 아파트는 대부분 개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통과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받으려면 조합원들이 입주해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무서워하는 규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토부에서만 풀 수 있는 규제예요. 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꺼낸다 하더라도 이런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미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들 중심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챙겨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좀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 가격 변동률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좀 급등한 지역이 어디이냐? 영등포구, 여의도가 위치한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그리고 노원구 등이 지금 급등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의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서울 평균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재건축 아파트만 오르기 쉽지 않다 말씀드렸죠. 주변 아파트 가격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서울시에서도 마음 놓고 이 정비사업 확대 방안을 꺼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벌써 두 차례 재건축 과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4월 21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 솔직히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별 효과가 없는 이유가 이제 시중에 나오는 매물도 좀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 풍선 효과를 부릅니다. 주변 지역 또는 여기에 포함 안 된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단지들의 가격 상승을 이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4월 21일 날 지정하고 나서 4월 29일 8일 뒤에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합니다. 어떤 대책을 발표하냐? 교란행위 빈발 단지를 재건축 재개발 후선위에 밀어넣겠대요. 한마디로 호가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교란행위가 있는 단지들은 좀 규제를 강화해서 재건축을 지연시키겠다, 이 부분을 밝힌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뒤집어서 해석하면은 아무래도 호가가 너무 지나치게 올라간 지역을 규제를 완화해주고 사업을 속도를 빨리 해주면 아무래도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대한 이제 명분이 약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월 들어서 음마아파트하고 잠실주공 5단지에서 재건축 심의가 보류가 됐어요. 자, 음마아파트는요,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안이 도계위의 상정 요청이 반려가 됐습니다. 도계위에서 재심의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아예 상정 요청 자체를 서울시에서 리젝해버린 거예요. 자, 주민의견 추가 보강 요청 및 공공임대주택 등 소셜 믹스 부분을 보강하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장기간 반려가 됐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음마아파트나 잠실주공 5단지는 뭐가 문제냐? 일단 정비구역은 지정이 됐는데요. 계획이 안 나온 거예요. 자, 이런 계획이 나와야 어떤 식으로 아파트를 지을 것인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하고 나서 건축 심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계획이 통과가 안 된 채 지금 몇 년째 지나가고 있다는 부분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좀 뭔가 달라질까 했는데 똑같다는 거죠. 잠실주공 5단지도 도계위의 수건소위원회 상정 요청이 반려가 됐습니다. 수건소위원회가 뭐냐면요, 도계위 권한을 받아서 용적률과 세대수 등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통과되어야 건축 심의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번에도 잠실주공 5단지는 막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도계위에서 보류 자체가 돼버린 거는 뭐 도계위의 구성 부분이 문제가 여당 성향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도계위 자체 상정을 서울시에서 막았기 때문에 재건축 호가 급등에 대한 견제구를 서울시에서 날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빨리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어서 어떤 식으로든 정비사업 활성화반이 합의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개발은 공공주도로 진행을 지금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어차피 재개발이라는 게 공익적 사업 목적이 크기 때문에 원래 공공 자본이 좀 들어갈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실상 구역만 지정하고 방치했다는 법은 공공에서 확실히 사업 마무리까지 진행하면서 소외된 사람들이 없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재건축은 민간 주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공 주도로 하라고 해도 재건축이 아마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서 참여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 주도로 가되 규제 완화도 일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과거에 이제 저층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용적률이 뭐 100%, 150% 내외에서 높은 용적률을 받아서 추가로 늘어나는 아파트 순증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 고층 재건축은 뭐 용적률이 200% 내외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임대 의무 비율 빼고 나면 솔직히 순증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규제 완화, 고밀 개발 필요성은 있긴 합니다. 단 민간 주도로 가더라도 서울시 주도하에 과열 방지 대책은 더욱더 강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해서 앞으로 서울 지역에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단 아파트 가격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되겠죠.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트입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